안녕하세요. 사회복지 조사론의 노민네입니다. 자, 사회복지 조사론 어때요? 그냥 생각만 하더라도 어렵게 느껴지죠? 자,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과목이 사회복지 조사론입니다. 다른 과목과 다르게 이 사회복지 조사에 대한 내용들은요,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는 개념들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회복지 조사론에 대한 내용들, 시험을 보면 정말 어려운데요. 이걸 뭐 25문제 중 25문제를 다 맞춘다, 또 뭐 20문제를 맞춘다, 이런 목표는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하죠. 조사론 이제 많이 맞아도 한 15개 정도 맞으면 정말 괜찮다, 이렇게 할 정도로 잘 봤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사회복지 조사에 대한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고요.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이제 뭐 통계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올해 시험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이게 통계 쪽에 대한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어려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 기존에 출제되고 있었던 그런 문제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좀 따라간다라고 하면은 고득점은 아니더라도 그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 점수가 나온다. 저는 보통 그 조사론의 한 12문제 정도, 12문제 정도만 맞으면 좀 선방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럴 정도로 어려운 과목이 조사론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조사론에 대한 내용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조사다라고 얘기하는 것, 우리 이제 예전에 저 한 10년 전일까요? 10년 전쯤 저희가 이제 코미디 프로그램에서 막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사하면 다 나와. 조사하면 다 나와. 그 조사가 지금 우리가 배우는 조사랑 맞는 거죠. 무언가가 있을 때, 무언가 궁금할 때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조사들이 있는데, 이런 조사가 이제 과학적 조사 연구로 변경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이런 것들 조사하고 이제 나 혼자 무언가 이랬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혼자 무언가 주관적으로 모든 걸 하는 거기보다는 객관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움직이게 되는 것이 과학적 조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 방법인데요. 자, 첫 번째가 뭐냐? 지식의 탐구입니다. 즉, 우리가 지식을 습득한다라고 얘기하죠. 무언가를 알아가는 것을 지식의 습득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중에 이 사회복지 조사, 이런 것을 할 때는 과학적 방법만 인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다른 많은 방법들이 있는데, 자, 뭐가 있냐? 첫 번째가 관습입니다. 자, 우리 관습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거부터 계속 내려오는 지식이에요. 뭐 하면 뭐 한다. 뭐 예전에 이제 들었던 이야기, 우리 그 쉽게 말하면 감기 걸리면 소주에 고춧가루를 풀어서 먹으면 낫는데요. 나을까요? 뭐 나을 수도 있고 안 나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이 관습이에요. 예전부터 그냥 어르신들이 이제 지키고 왔던 그런 내용들이 관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뭐예요? 아무런 의심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관습이다. 이것도 뭐예요?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중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권위입니다. 자, 권위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위치죠, 위치.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면, 오, 맞는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갑니다. 선생님, 저 팔이 너무 아파요 라고 얘기했더니, 팔꿈치가 너무 아파요 라고 했더니, 요새 뭐해요? 뭐 이제 막 물어봅니다. 막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타자를 너무 많이 치고 하다 보니까 이 엘보가 좀 인대가 좀 다친 것 같다. 좀 뭐 이렇게 쉬고 뭐 하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누가 얘기하는 거야? 정형외과 의사가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어때요? 오, 그런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권위예요.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어느 한 분야의 권위도 있잖아. 과학자도 있을 수 있고요. 어느 한 부분이 얘기하다 보면은 그것이 그런 것 같아 라고 느껴지면서 무조건 믿게 되는 것이 이게 권위다라고 이야기하죠. 뭐 대통령이 이야기하는 말, 의사가 하는 말, 변호사가 하는 말, 이런 권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얘기하더니 그대로 지식을 습득해버리는 것이 권위에 의한 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권위잖아. 전문가의 의견들을 의미하는 것이 권위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직관이 있습니다. 자, 우리 직관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그냥 직접적으로 그런 사물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죠. 저게 앞뒤가 어떻게 됐고 무언가
있는가, 그 뒤에 무언가가 있는지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나의 직관적으로만 지식을 습득하는 거야. 자, 이런 거 있겠죠. 뭐 우리 이렇게 할까요? 저 사람은 표정이 왜 그래? 날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닐 수 있겠죠. 만약에 인상을 썼다라고 한다면 인상을 쓰게 된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 왜 나타나,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뭐 한 거예요? 그냥 직접적인 인식으로만 지식을 습득하는 거죠. 아, 저 사람 나 싫구나. 뭐 이렇게 할까요? 우리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눈이 안 좋은 사람이 있어서 안경을 써야 되는데 안경을 막 귀찮으니까 안 써요.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잘 안 보이니까 이렇게 인상 쓰면서 봅니다. 이렇게 인상 쓰면서 써요. 그리고 딱 보고 누군지 알아봤어요. 아, 그리고 웃어줘요. 그랬더니 상대방에서 무슨 생각하냐면, 처음에 나를 볼 때 인상 쓰는데 저 인상 쓰고 나서 눈이 마주치니까 그래도 그냥 웃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게 직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이런 것들, 왜 이런 상황인지 이런 거 다 필요 없고요. 내가 그냥 그 상황의 느낌들로만 이해해버리면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이 직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관습도 있고 권위도 있고 직관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비가 있어요. 신비. 자, 신비. 우리 이제 종교적 힘이에요. 종교적 힘. 뭐 종교적뿐만 아니라 뭐 이제 예언가, 초자연적인 존재죠.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우리 쉽게 생각하면은 뭐 이게 뭐 정말로 신 때문에 그런 건지, 초자연적인 힘에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시간이 지나서 흐른 건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런 방법으로, 야, 우리 예전에 이랬었는데 여기 와서 막 기도하고 뭐하고 재물 바치고 했더니 병이 나았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이 정말로 신이 이게 해줄 수라고 얘기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것이 뭐 믿을 수는 없겠죠. 이게 정말로 똑같은 행동이 또 나오는지, 아니면 어떻게 이런 건 알 수는 없게 하겠지만, 이런 뭐 초자연적인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이 신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가장 중요하죠. 과학적 방법이 있습니다. 자, 과학이에요. 과학. 요새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과학이 가장 중요하죠. 과학적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제에 대해서 뭐 그 원인이 왜 그런지, 그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자료를 수집하고 그것을 잘 확인하고 해서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그 결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이 과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학적 방법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들이 있다. 자, 그래서 뭐 관습, 권위, 직관, 신비, 과학, 이런 것들로 뭐 하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을 습득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요새는 이런 방법들,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중 제일 많이 객관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것이 과학에 의한 이런 지식 습득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지식을 습득하는데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첫 번째가 부정확한 관찰입니다. 자, 우리 지식을 습득하면서 자, 부정확한 관찰인데요. 자, 관찰을 한다라고 하는, 관찰도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론을 도출하기 이전에, 이론이 없어. 그럼 이론을 도출하기 전에 하는 것이 이제 관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귀납법적이죠. 자, 관찰부터 시작을 하는데 어때요? 정확하게 관찰을 해야 되는데 잘못된 관찰을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이제 이런 것도 있죠. 선별적 관찰이라고도 얘기하는데 한쪽만 보고 있는 거야. 자, 그것도 이 부정확한 관찰 중에 선별적 관찰이 포함되는데요. 이런 것들처럼 잘못된, 내가 원하고 내가 해야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을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찰을 함으로써 잘못된 지식을 습득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과도한 일반화죠. 뭐예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이걸 지켜보고, 요거 또 해보고, 요거 이렇게 해봐야 되는데, 어때요? 여러 가지 다 해보자면 소수로 하는 거죠. 야, 이거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되지 않아? 야, 이거 뭐 힘든데 이걸 뭐 우리가 다 하냐? 뭐 이제 이런 것들처럼 소수의 사건들, 이런 규정들을 보고 나서 전체를 판단해버리는 이런 과도한 일반화로 인해서 무슨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지식이 잘못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거죠. 1, 1, 1, 1.
다 1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세 번째가 선별적 관찰이에요. 자, 선별적 관찰. 한쪽만 관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선별적 관찰이죠. 이 부정확한 관찰에, 이게 선별적 관찰이 부정확한 관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꾸며진 지식입니다. 자, 꾸며진 지식. 지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꾸민 거죠. 우리가 어떠한 현상을 조사한다든지 아니면 실험을 해서 실험이 나온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야, 이거 내가 너무 하기 싫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뭐 하는 거야? 꾸며버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다른 정보를 만들어 버린 거야.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러니까 뭐예요? 지식을 다른 것들을 꾸며서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결과가 도출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이것을 꾸며진 지식이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실이 아닌 정보를 만들어내는 것이 이 꾸며진 지식이다. 자, 사후가설 설정입니다. 자, 우리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요, 언제 쓰는 거예요? 자, 가설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사후에 무슨 일이, 실험이 다 끝나면 가설 설정하는 게 아니라, 가설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 전에 뭐뭐일 것이다 라고 해서 가설을 설정하는 거죠. 내가 생각해, 내가 궁극적인 목적과 궁극적인 해답이 가설이잖아요. 내가 조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든지 궁극적인 해석이 될 수 있는 것이 가설인데, 가설은 무조건 실험 전에 가설을 설정하는 거예요.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밥을 먹어봐야 배가 부르는구나 라는 것을 알죠. 자, 근데 어때요? 밥을 먹었더니 배가 부르니까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르다, 이렇게 이제 가설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후에 가설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가설을 설정해서 움직여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비논리적 사유가 있어요. 자, 뭐예요? 비논리적이에요. 비논리적. 자, 논리적인 것이 없는 거죠. 되어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개별적인 사건이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통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통합을 시켜서 서로 이제 연속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것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 비논리적 사고이죠. 네, 그걸 안 맞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자아 개념이 있습니다. 자, 자아 개념이라고 얘기하는, 자아개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을 넣어버리는 거죠. 원래 이제 관찰을 하고 실험을 해서 그 현상들이 나오는 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내가 뭐예요? 결론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관찰자의 자의 특징이 현상에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이래 했었어. 이래 했어. 그러니까 나의 뭐 쉽게 하면 뭐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는 거지만 나의 생각들도 있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뭐 해석을 해버린다든지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뭐 정확성이라든지 이런 신뢰성, 이런 것들은 모두, 객관성, 이런 것들은 모두 떨어질 수밖에 없다. 관찰자의 자아 특질이 현상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자아 개입입니다. 자, 탐구의 조기 경결. 자, 조기 종결이래요. 우리가 열흘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한 5일만 조사에 끝내버린 거죠. 그 이후에 변화되는 모습들을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딱 결론을 내려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신비화입니다. 자, 우리 신비적인 힘들 있죠. 종교적인 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초현실적인 이에 회귀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신비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들이 되게 많이 있죠. 그리고 잘못된 지식들이 습득되는 그런 방향들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조금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과학적 지식의 특성들이 있어요. 왜 과학적 지식들의 특성이 중요하냐? 자,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자,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쉽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 번 조사한다고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이 과학에 대한 중요한 것이 객관성입니다. 객관성. 객관성이 중요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똑같은 그런 생각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겠구나 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학적이에요. 이 과학적은 이제 객관성을 가장 중요시 보는 것이 과학성입니다. 그래서 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남한테만, 그러니까 즉 뭐예요?
나한테만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여러 사람에게도 대입하면 똑같은 값들이 나와야 되는 것, 이런 것들 값이 일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객관성이 중요하고요. 자, 두 번째 간주관성이요. 간주관성. 자, 간주관성. 방금 이야기했죠. 야, 객관적이어야 된다며. 여긴 주관성이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런 거요. 우리 이제 간주관성이라고 하는 건 상호 주관성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뭐요? 나의 생각을 갖고 있고 주관적인 생각을 하고 주관적으로 행동을 하겠죠. 즉 뭐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사람에 맞는 생각, 행동, 이런 주관적 행동들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관적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남들도 주관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간주관성인데요.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동기가 달라요. 자, 동기가 다릅니다. 어떠한 실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자, 왜? 그거는 이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게 다를 수 있겠죠. 근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주관적으로 이제 긍정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었지만 이 실험을 하는데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방향을 똑같이 실험했어요. 행동도 똑같이 하고, 자, 그렇게 한다면 어떡해요? 결과가 똑같겠죠. 즉 뭐냐면 주관적 동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게 다르다 하더라도요. 과학적 연구 과정에 똑같이 들어간다면, 그 같은 방법으로 사용한다면 같은 값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간주관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지식은 다른 연구자들에게도 연구 과정과 결과가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방법을 쓰면 똑같이 나온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는 것, 저 사람에게도 이해가 될 수 있구나. 그렇구나. 나는 생각이 이게 부정적이어서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런 방법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그것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이제 보는 것들이 이 간주관성입니다. 그래서 동기가 다르더라도 그 다른 사람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가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왜 그러면 방금도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그래서 어때요? 똑같이 하면은 야 봐봐라 똑같은 생각이지 않냐 라고 이제 동기가 다르더라도 이해시킬 수가 있겠죠. 자, 세 번째가 경험적입니다.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경험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밥을 먹었더니 배가 부르다는 걸 알았죠. 근데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불러. 근데 그 밥이 나만 불러. 이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경험이에요. 경험. 먹어서 배가 부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야, 우리 저 달에 가면은 토끼가 있어. 갔더니 없어.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겠죠. 이런 것들처럼 이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경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경험적으로 인식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체계성이 있습니다. 체계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틀이죠, 틀. 이 순서라든지 틀이라든지 이것이 딱 정해져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체계성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재생 가능성이에요. 자, 재생 가능성. 자, 간주관성은 동기를 좀 유심히 보시면 돼요. 동기. 그래서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이런 걸 본 것처럼 동기가 다른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긍정적인 사람, 부정적인 서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간주관성이다라고 얘기하면요. 재생 가능성은 뭐예요? 그냥 계속 돌리면 어떻게 한다고요? 똑같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뭐 밥을 먹었더니 배가 부르고, 내일도 밥을 먹었더니 배가 부르고, 그 다음 날도 밥을 먹었더니 배가 부르고, 이런 것들이 재생 가능성이다라고 얘기하죠. 동일한 조건 하에 동일한 결과가 계속 재현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재생 가능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뭐 하는 거야? 똑같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이 재생 가능성이죠. 똑같이 계속 나온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어떤 걸로 볼 수 있을까? 재생 가능성을 신뢰도하고도 좀 같이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 것들처럼 재생 가능성, 같은 방법으로 하면 같은 값이 계속 나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변화 가능성입니다. 자, 우리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거는요, 결론이 아니에요. 자, 결론이 딱 나죠. 결론이 딱 나지만 결론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죠. 결론이 딱 나지만 이 결론이 고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한 번 하면 끝 1 더하기 1은 2 딱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시대 그 상황 이런 거에 따라 모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 볼까요? 우리 500년 전에 볼게요. 500년 전 1500년대라고 볼게요. 1500년대에 우리 가장 중요했던 게 뭐냐면 그 당시는 뭐 힘이 센 사람이 아마 힘이 좋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키가 크고 막 키가 막 500년 전인데 키가 2m예요. 그리고 힘이 너무 세. 이 사람이 좋았겠죠. 왜요? 전쟁을 했잖아요. 그냥 칼싸움하고 뭐 이렇게 하던 이제 전쟁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신체가 중요했을 겁니다. 신체가 중요해서 무언가를 하고 이런 게 중요했다고 하면은 지금 어때요? 2m 키가 전쟁 아마 우리 좀 저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좀 아실 건데요. 우리 키 2m 넘으면 1980년대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요 군대를 안 갔어요. 그 키가 너무 크다고. 왜? 방금도 1500년대 키 크고 이런 사람들이 덩치가 크고 이래서 전쟁에 좋다라고 하지만 지금은 총 맞기 딱 좋은 거죠. 키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 이런 것들처럼 뭐예요? 변화 가능성이요. 그 당시에는 좋았다라고 해서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상황과 문화와 시대가 바뀔수록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생각하면 미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 바뀌는 것처럼 이런 연구 결과가 딱 나왔다고 해서 결론이 고정돼서 딱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시대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면 그것도 잘못될 수 있든 언제든지 변하고 비판될 수 있다는 것이 이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과학은 계속 발전하잖아요.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변화 가능성이에요. 자, 그러면 과학적 조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왜 과학적 조사를 해야 되냐? 자, 첫 번째,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어떤 것들, 현상들을 보고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논리적으로 되어 있지 않고 체계적이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철학이나 신념 이런 것보단 이론의 기초에서 무언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과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정한 규정과 규칙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요? 그런 일정한 규정과 규칙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같은 값이 계속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재생 가능성이 나타나는 것처럼 같은 값이 계속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확률에 의한 인과성이요. 해서 딱 결론이 나긴 하지만 그것이 변하지 않고 딱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확률이요, 확률. 자, 99%야, 98%야 이런 확률로 나오는 거지 무조건 100%가 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적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이미 일시적이고 잠정적이에요. 임시적이고 잠정적이라고도 얘기하고요. 자, 일시적이다. 임시적이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변화 가능성 때문이죠. 언제 변화도 달라지지 변화도 문제가 되지는 않는 거예요. 내가 조사했을 땐 이렇게 나왔는데 한 2, 3년 후에 다른 사람이 조사했더니 이렇게 나와요. 아, 다르구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렇게 할까요? 우리 한 5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50년 전이라고 할까요? 우리나라 이제 효 이런 것들도 중시하고 막 이랬지만 지금 어때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개인주의가 팽배해졌죠. 자, 예전에는 이런 개인주의, 이런 자유주의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개인주의가 이렇게 팽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돕고 있는다고 게 당연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처럼 결과는 임시적이고 일시적이고 잠정적인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자, 일반화예요. 일반화. 보편적이어야 되겠죠. 모든 사람에게 이런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또 뭐요? 구체화돼야겠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이런 현상들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해야 되니까 구체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간 주관성. 이제 이 간 주관성 아까도 이제 제가 이야기는 하긴 했지만 간 주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동기가 다르다라고 했어요. 동기가 다르더라도 뭐가 나요?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긍정적이고 부정적이고 생각했지만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무조건 똑같이 나온다라는 것이 이 간주관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관찰로부터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한다. 자,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론이라는 게 있죠. 우리 이제 과학은 이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론이 없어. 처음부터 이론이 있으면 좋겠지만 처음부터 이론이 없죠. 그러니까 그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관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관찰을 통해 이런 현상들이 계속 나오는구나. 그리고 나서 이론으로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 이론을 또 뭐 하는 거예요? 실험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이 연역법, 이론을 만드는 방법이 귀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관찰로부터 수집되고요. 자, 경험적인 검증 가능성이 이론의 유용성이 인정된다. 검증 가능성이요.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르대요. 너만 먹으니 너만 배부르네. 나는 배 안 불러.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것들처럼 누구는 되는데 누구는 안 돼. 그러면 이걸 과학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누군가에게도 A에게도 B에게도 자, 이런 거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이건 과학적이라고 해도 왜요? A도 죽고 B도 죽고 C도 죽고 나도 죽을 거고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 나타나는 것들처럼 이렇게 이제 경험적으로 가능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아까도 변화 가능성이 있었죠. 언제든 결론은 수정될 수 있어요. 지금은 맞지만 나중엔 틀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맞춰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지금 2022년에 조사에서 결론이 나왔다 하지만 이것이 2030년에 어때요? 다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런 거 있을까요? 2019년에 어떤 조사를 했어요. 뭐 경제 성장률 막 이런 거 했다가 2020년에 IMF와 비슷할 정도로 뭐 IMF 정도는 아니긴 하겠죠. 자, 그렇지만 이제 정말 경제가 힘들어졌죠.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들처럼 코로나로 인한 경제 성장률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언제든 수정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허위화의 가능성에 대해 개방적이다. 자, 그럴 수 있겠죠. 뭐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선입견들이 이제 반증이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허위, 잘못된 것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래, 이 조사가 뭐 좀 잘못될 수도 있어. 이런 것들이 무조건 이것이 했으니까 무조건 이거야. 라는 생각을 하진 않는다라는 겁니다. 잘못될 수도 있어. 아니면 그쪽 지역에만 특성일 수도 있어.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과학적 조사의 특징들이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과학적 조사의 논리 방법이에요. 자, 이 논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어요. 어떠한 의문점이 생깁니다. 자, 관심이 생겼어요. 자, 이렇게 왜 저런 게 생기지? 라는 관심이 생깁니다. 궁금점이 생겼어요. 자,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자, 궁금증이 생기면 그거에 대해서 관찰을 해야 되겠죠. 그 현상에 대해서 왜 저 비둘기들은 잘 못 날고 저럴까? 막 이러면서 이제 비둘기를 관찰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얘네가 이런 문제점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거에 따른 이론을 만들게 돼요. 이론을 만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관심들이 있는 것이 이제 주제를 설정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주제를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한다고요? 관찰을 하는 거예요. 관찰을 했더니 이런 모습이 나오고 저런 모습이 나오고 이렇게 되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일반화를 시켜버리죠. 일반화가 되는 거예요. 왜? 관찰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A에도 B에도 C에도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화를 만들죠. 그러면서 결론을 내죠. 자, 그것이 바로 이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이 뭐예요? 귀납법이죠. 자, 귀납법이요. 주제를 선정하고 관찰하고 일반화하고 이론을 노출해버리는 그런 방법들. 왜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처음 느껴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언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알고 싶겠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이 귀납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이론이 이제 만들어졌어. 자, 이론이 만들어지니까 이 이론이 귀납법, 관찰을 통해서 이론이 만들어졌습니다. 관찰을 통해서. 자,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이 이론이 진짜 맞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맞는지 안 맞는지 조사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론을 가지고 가설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주제 선정. 사람이 왜 죽지? 모든 사람이 왜 사람들이 죽지라는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관찰합니다. A도 죽네, B도 죽네, C도 죽네 라는 것을 관찰하면서 일반화가 되는 거죠. D도 죽네, E도 죽네, 다 죽네. 결론으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그런 이론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자,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고 하면은 그 이론을 가지고 가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검증하는 거죠. 뭐 A,
A, 그러니까 가설. 자, A도 사람이고, B도 사람이고, C도 사람인데, 그렇구나. 모든 사람은 죽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고요. 조작화를 시켜요. 조작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조사할 수 있도록 변경시켜버리는 거죠. 뭐, 개념들을 이제 변경시키는 걸 조작화라고 하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관찰을 한다든지, 실험을 한다든지 하겠죠. 자, 실험을 통해서 이 내용이 되는지, 안 맞는지, 맞는지 찾게 되겠죠. 검증을 통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방법이 뭐예요? 연역법이죠. 연역법. 자, 귀납법과 연역법. 이거는 똑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림을 하나 그릴까요? 자, 여기는 귀납. 여기는 연역이에요. 자, 처음에 우리 뭐 해야 돼요? 귀납법은요, 처음에 뭐부터 시작했어요? 관찰부터 시작합니다. 궁금증부터 시작하죠. 궁금증을 통해서 주제를 선정하는 궁금증부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관찰을 하게 되고요. 자, 관찰을 하다 보니까 이 관찰은 이런 생이야. 그러면서 이론을 만들어요. 자, 이론을 만들었더니 연역법이 이런 게 있다고? 라고 하면서 그 이론을 맞는지 안 맞는지 뭐예요? 검사를 하려고 하죠. 그래서 가설을 설정하고 그 가설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실험을 하고 관찰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검증을 하게 되는 방법으로 가는 것이 연역법과 귀납법이에요. 이렇게 돌고 돌겠죠. 이론이 있으면 연역법부터 시작하면 되고요. 이론이 없으면 귀납법부터 시작해서 이론을 도출해내는 방법들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귀납법과 연역법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자, 연역법은 보편적 원리예요. 보편적 원리.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했던 것들, 이런 이론들을 정말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한 방법들이 이 연역법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이론들로부터 어떤 현상에 대한 결과, 예측을 도출해내려는 방법이 연역법이다 라고 하면은, 귀납법은 뭐예요? 과학, 관찰 또는 경험으로부터 시작하고 그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도출해내는 방법이 이 연역법이다, 귀납법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귀납법과 연역법과 귀납법의 관계를 보게 되면요, 연역법과 귀납법은 뗄래야 뗄 수 없어요. 자, 왜 그러냐? 이론이 없는데 연역법을 사용할 수 없겠죠. 자, 그러니까 뭐예요?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고 그 만든 것을 다시 검증하고, 그 검증했더니 뭐야? 야, 네가 말했던 그 이론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했죠. 네 관찰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처럼 이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연역법과 귀납법은 상호 우리 이제 보완적인 관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부족한 점들을 채워주고 있죠. 상호 보완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이 연역법과 귀납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었고요. 이론을 만들어서 실험을 통해 검증을 했는데 좀 달라. 그럼 이론을 조금 수정하면 되겠죠. 이럴 때는 이렇게 되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처럼 그런 관계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 연역법과 귀납법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연역법은 가설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가설을 설정하는 예를 보면은 모든 사람은 죽는다. A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A는 죽는다 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고요. 그것들 그 이론을 만들기 위해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A가 죽는 걸 보고, B가 죽는 걸 보고, C가 죽는 걸 보고, D가 죽는 걸 보고, E가 죽는 걸 보다 보니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이론에 만들어 놓고, 그것을 뭐 한 거예요? 검증하는 방법이 연역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연역법과 귀납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과학 철학입니다. 이 과학 철학이 생각보다 어렵죠. 이 과학 철학이 어렵습니다. 이 과학 철학 때문에 좀 이제 문제가 좀 자주 나오곤 해요. 그런데 이론이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데요. 자, 귀납주의가 있어요. 자, 우리 귀납주의라고 하지만 우리 지금까지 계속 봤네요. 귀납법이죠. 귀납법. 귀납주의, 연역주의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귀납법과 연역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귀납법. 우리 이제 이런 게 있죠. 귀납법. 자, 방금 뭘 했어요? 귀납법은 관찰이랑 관찰
관찰을 통해서 이론을 도출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연역법은요. 뭐 실험이라고 할까요? 실험이라든지 관찰. 뭐 실험이 좀 맞겠죠. 아니면 그 실험도 될 수 있고 가설 설정이라고 할까요? 가설 검증을 통해서 등을 통해 이뤄내는 방법이죠. 연역법과 귀납법. 연역주의, 귀납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요. 귀납주의 같은 경우는 관찰을 통해서 만드는 관찰법과 똑같은 거고요. 연역주의는 가설 검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연역법과 유사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증주의요. 초기 실증주의. 자, 우리 실증주의라고 얘기하는 거, 자, 나중에 이제 요것이 이제 후기 실증주의도 나타나게 되는데요. 자, 실증주의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뭐냐면 이 실증주의는 가장 중요했던 것이 과학이 있어요. 과학. 자, 우리 이제 과학이 있다라고 하는 건 또 뭐가 있어요? 과학의 반대가 있겠죠. 비과학. 자, 비과학적인 것을 구분합니다. 이거는 과학적이네. 이건 모든 것이야. 이거는 비과학적이네. 이렇게 구분을 해놔요. 자, 그래서 뭐냐? 구분을 하고요. 요 과학만 인정하고 있던 것이 실증주의예요. 그러니까 과학만 인정하는데 왜 그러냐면 경험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증 가능성이에요. 인정을 하는데, 자,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자, 가능한 것만 인정한 거예요. 자, 검증이 안 돼. 경험적으로 검증이 안 돼.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과학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과 비과학을 구분하는데 거기서 과학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학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떠한 뭐 이론이든 어떤 것들이든 이런 것들은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야지만 뭘로 보는 거예요? 과학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증 가능성에 추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이 실증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비과학을 철저히 구분하고요. 연구 결과의 일반성은 강조하고 객관성, 이론들을 강조했던 것이 이 실증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만 추구를 했던 거예요. 추구하고 인정했던 거죠. 자,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이라고 하죠. 객관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왜? 그런 것들, 나뿐만 아니라 A, B, C 모두 다 검증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검증한 것들만 보게 되는 것이 이제 실증주의다. 객관성을 중시했던 것이 이제 실증주의인데요. 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후기 실증주의가 나타나게 돼요. 자, 이 후기 실증주의는 좀 전에 우리 과학과 비과학이라고 했잖아요. 이 비과학을 뭘로 봤었냐 그러면 자연으로 봤어요. 자연과학. 뭐 이게 지금은 우리 과학이라는 건 사회과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지만 이 실증주의가 있을 때는 과학과 비과학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은 비과학적이다라고 얘기해요. 왜? 과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 이런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재생 가능성이 안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과학과 비과학으로 구분하고 이 비과학은 인정하지 않았던 거예요. 객관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후기 실증주의가 나옵니다. 자, 후기 실증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이 후기 실증주의는 요 이제 기존에 있었던 실증주의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과 사회를 동일시해요. 자연과 사회를 동일시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자연이나 사회나 모두 똑같다. 그래서 두 개 다 뭘로 본다라는 거예요? 경험이죠, 경험. 경험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 다 우리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실증주의에서는 과학, 사회과학만 검증이 가능해서 인정을 했다라고 한다면 후기 실증을 오면서는 아니다. 자연도 마찬가지로 경험적으로 우리가 쉽게 되면 검증이 가능하다. 경험적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이제 이야기했던 것이 후기 실증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회를 자연과 동일시한 채 관찰을 위한 경험적 검증을 통해 사회적 법칙을 묘사하는 실증주의에 대해 대안으로 등장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방금 이야기한 거예요. 자연과 동일시하면서 경험적으로
모두 검증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논리적으로 이제 얘기한 논리적 실증주의와 논리적 경험주의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적 실증주의가 있어요. 자, 논리적 실증주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 논리입니다. 논리적 실증주의는 이게 또 똑같은 얘기이긴 한데요. 뭐냐?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만 인정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논리적 실증주의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과학을 옹호해요. 그래서 경험적으로 인정하기는 과학을 옹호하기요. 이제 과학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왜 이것들은 다 그걸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과학, 요 과학만을 인정해주고요. 쉽게 얘기하면 과학과 종교 있죠. 종교를 구분합니다. 왜 그러면 종교는 초신비적인 힘이에요. 그러니까 뭐 경험적으로 검증이 가능해서 모든 사람이 검증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종교는 그렇지 못한다는 거예요. 소수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논리적 실증주의는 자, 경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경우에만 유의미하다고 주장하는 것이 논리적 실증주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논리적 경험주의 있습니다. 이 경험주의니까 경험이요.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검증된 관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 논리적 경험주의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검증할 수 있는 거죠. 자, 검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확률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뭐 할 수 있냐?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과학의 이론들은 확률적으로 검증되는 관찰에 의해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증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비슷한 내용이긴 해요. 경험적으로 검증될 수 있는 것만 유의미하다. 자, 밑에는 뭐예요? 확률적이에요. 확률적. 그러니까 이거는 경험적이니까 100%잖아요. 100%다라고 하면 확률적이라는 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하면 그 경험할 수 있어 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확률적으로 검증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금씩 다른 거예요. 그 논리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객관화로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요.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야, 그래도 그게 네 말이 맞긴 한데 어떻게 다 똑같은 사람들이 똑같은 행동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유사하게 나오게 좀 어느 정도 많이 나오면 좀 확률적으로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논리적 경험주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반증주의가 있는데 이 반증주의도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자, 실험을 통해서 자, 실험을 통합니다. 야, 실험을 통했는데 지금 네가 갖고 있는 것이 좋은 건지 네가 좋다라고 얘기하잖아. 근데 네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것, 실험을 해봤는데 네 실험을 통해 참은 찾아낼 수 없대요. 없다. 너 실험을 통했는데 네가 그 좋다라고 하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 그런데 내가 실험해봤더니 네 거 이거 안 좋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반증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참인 것은 찾아낼 수 없는데 그것에 대한 좀 잘못된 점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할게요. 거짓은 찾을 수 있대요. 자, 실험을 통해 참은 찾을 수 없는데 거짓은 찾을 수 있대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거짓을 찾았으니 그 거짓한 것을 어떻게 해요? 수정하고 바꿔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반증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쉽게 얘기하면 기존의 이론과 상충되는 현상을 관찰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기존의 이론의 엄격한 검증을 행해야 주장한다. 자, 연역적 이론이 확증될 수는 없지만 이론의 확증은 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참인 걸 찾을 수는 없지만 예측의 실패에 의해 명백한 반증을 볼 수 있다는 거. 실패 거짓이죠. 너 그거 잘못된 거야. 실패는 찾을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실패를 찾았으니까 잘못된 점을 찾았으니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완하려고 하겠죠.
이것이 바로 반증주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해 참은 찾을 수 없지만 거짓은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반증주의입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자, 포스트 모더니즘, 뭐 1차 사이버네틱스, 2차 타이버넷, 사회 구성주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자,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1차 사이버네틱스랑 똑같은 게 모더니즘이고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2차 사이버네틱스와 연관이 같다. 그래서 2차 사이버네틱스인 포스트 모더니즘은요, 주관성입니다. 자, 모더니즘은 객관성에 추구를 한다라고 하면요, 객관적인 것에 추구를 둔다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주관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래서 주관이 어떻게 되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와 연관이 있다고요? 사회 구성주의 아니면 사회 구성 이론 이렇게도 나오고, 사회 구성 이론 나올 수 있는데 모두 뭘 중요시하냐? 주관성을 중요시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과학혁명이 있습니다. 토마스 쿤이 이야기한 과학혁명이 있는데요. 이 과학혁명이 재밌어요. 이 과학혁명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혁명이야, 혁명.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뭐 누진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진적으로 무엇이 혁명이 딱 나오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한 번에 퐁 하고 터져버리는 거죠. 자, 그런 것들처럼 이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패러다임을 이야기하는데 패러다임이 무엇이냐? 사람이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눈이에요. 그리고 이제 사회를 바라보는 방식. 이건 사람들마다 다르죠. 내가 이걸 이렇게 볼 거야. 이걸 이렇게 볼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현상을 이해하고, 자,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들을 의미하는 것이 패러다임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패러다임이 어떻게 되냐? 매번 바뀐다라는 거예요. 사회가 바뀌는 것처럼 이 패러다임이 바뀌니 예전엔 좋았던 것이 지금은 안 좋을 수 있는 거고요. 예전에 안 좋았던 것이 지금은 좋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패러다임 이런 것들이 뭐예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뭐 누진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 급작스럽게 나타난 거죠. 뭐 갑자기 나타나는 것들이다. 그래서 혁신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혁신적인 거. 쉽게 얘기하면 갑자기 나타나,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다가 갑자기 뿡 하고 나타나 버리는 거죠. 예전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방금 이런 패러다임이 사회적 성격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갑자기 나타나는데 사회적 성격이죠. 이 사회적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뭐 문화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시대에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각들, 이런 사회적 성격에 영향을 많이 받아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나타나는 것이 이 패러다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패러다임이 이제 위기들이 생겨요. 그래서 왜 기존에 있었던 패러다임들이 위기가 생기면요, 이 위기가 생기면 또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패러다임이 위기가 생기면 새로운 게 생기고, 또 이게 위기가 생기면 또 다른 게 생기고, 그래서 계속 패러다임이 생기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런 패러다임들이요,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쁘고, 또는 어떤 게 위고 어떤 게 낫고, 이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잣대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열을 가릴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 과학혁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고요. 그 시기에 맞춰서 여러 개의 패러다임이 같이 생활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과학혁명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요. 그것을 통해서 과학이 발전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거 해봐야 얼마 안 됐어요. 한 200년 됐을 거요. 1800년대 이런 시기에 이제 사회학자들이 나타나면서 환경에 대한, 쉽게 얘기하면은 프랑스 대혁명, 그러니까
1780년대에 있었던 이 프랑스 대혁명, 이때 나타났던 것들에 의해서 사회 현상들이 나타나고 산업화가 일어나면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면서 사회학이 발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회학을 통해서 이런 패러다임이라든지 이런 상황을 보게 되는 연구 절차들이 만들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어땠나요? 어렵죠? 뭔 소리 하는지도 모르겠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조사론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던 과학적 이론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론을 어떻게 지식을 습득하는지, 이런 것들의 좀 내용들은 좀 쉬웠는데요. 우리 이제 뒤로 갈수록 어려웠었죠. 과학조사의 특징들, 뭐 이런 것들까지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연역법과 귀납법, 이것도 이제 솔직히 저는 괜찮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마지막에 봤던 과학 철학이 있었죠. 실증주의가 뭔지, 후기 실증주의는 뭔지, 반증주의는 또 뭔지, 뭐 이제 논리적 실증주의는 또 뭔지, 포스트 모더니즘, 그다음 과학혁명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문제가 한두 문제는 꼭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좀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사회과학 연구 방법에서 찾아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